쪼개지니까 상속세 그러면 부담이 줄어들겠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건 약간 퀘스천이에요. 왜냐면 그럼 공제를 바꾸겠죠. 공제 횟수를 낮출 수 있다. 그 전에 혼인을 해야 출산을 하니까 워낙 둘 다 박살이 나가지고 말 그대로 그 제도를 활용한 거니까. 오히려 이거는 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더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엄청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사실은. 상속세라 고액이라 이제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분납해서 낼 수도 있잖아요. 그 과정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납부 방식은 우선은 이제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일시납 바로 한 번에 내는 거예요. 이건 가액이 적거나 뭐 1,000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 바로 내실 수 있죠, 이 정도는. 그리고 분납은 딱 한 번 쪼개는 거예요. 처음에 한 조각, 그다음에 2개월 이내 한 조각. 근데 2개월이 좀 짧아요. 그래서 사실 분납을 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고 그나마 요즘 많이 하는 게 연부연납이에요. 삼성가도 이걸로 했었죠. 이게 연부연납이 맥스가 5년이었거든요. 삼성가의 상속이 펼쳐지고 나서 10년으로 바로 개정됐어요. 10년도 부족할 수도 있어요. 연부연납이란 제도는 뭐냐면 내가 지금 한 번에 낼 수 없으니 이걸 쪼개서 내겠다는 개념입니다. 상속세 같은 경우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조각을 내고 10년을 쪼개주니까 11조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5억 5천 넘어가면 힘들어하세요.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3억 3천도 부담이 클 수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상속인이 대부분 이러거든요. 배우자랑 자녀 두 분이에요. 그러니까 2명 기준으로 5억 5천이 약간 버거워하는 한계인 것 같아요. 이 표현이 좀 애매한데 저는 상속 좀비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5천만 원씩 계속 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근로소득자라고 해볼게요. 막 억대 연봉이어도 사실은 매년 얼마를 마련해야 되죠? 2,500만 원씩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쓸 거를 아껴 쓴 다음에 2,500만 원을 모아야 돼요. 몇 년을? 10년을 해야 돼요. 10년을. 10년은 와 진짜 힘들어요. 근데 연부연납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부연납 가산금이 있어요. 3.5%가 붙거든요. 5억 원에 대한 3.5%, 4억 5천에 대한 3.5% 계속 매년 붙어요. 그러게 한 7, 8년 하시잖아요. 어머님이 돌아가세요. 자, 연부연납을 또 10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20년을 내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은 내가 갖고 있고 그래서 한 2, 3년 지나면 다 팔아버리세요. 근데 그 부담을 계속 짊어지는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족마다 환경이 다르댔잖아요. 아버지랑 어머니가 평생 여기서 살았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어머니가 나는 이 집이 싫다고 하면 이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팔 수 있겠지만 맞아요. 어머님은 환경이 바뀌면 제가 장담한데 금방 돌아가세요. 왜냐? 자기랑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는 이 지역에 다 있어요. 자녀분은 자기가 모시겠다고 타 지역으로 팔고 가자고 하지만 어머님은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그 지역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래서 남편이 한 명 돌아가시면 막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팔 하나 잃어버린 느낌이 될 수도 있다. 진짜 그래서 빨리 돌아가신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지인이라도 있어야 그 지역에서 있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지내셔야 되잖아요. 이 집을 못 팔잖아요. 10년간 내야지. 그래서 연부연납이 정말 진짜 좀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그나마 10년이라는 기간을 호흡을 연장해 주지만 약간 진짜 상속세 낸다고 호흡이 좀비처럼 될 수 있다. 연부연납 걸고 물건 담보를 잡아야 돼요.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연부연납 신청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담보를 잡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 4번째 세금 내는 제도 중에 하나의 물납을 많이 고민을 하세요. 물납은 간단해요. 물건으로 납부하는 거예요. 부동산이나 내가 갖고 있는 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한 2분의 1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요걸로 납부를 할 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물납을 크게 하신 분이 한 분 있죠. 넥슨 회장님이시죠. 4조 6천억 정도를 이제 넥슨 주식을, 비상장 주식을 물납을 했죠. 물납은 사실 대부분의 제가 요즘 권하는 건 부동산이에요.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도에 인구 감소 지역을 89곳을 아마 지정을 했을 거예요. 5년에 한 번씩 지정하거든요. 제 생각에 26년도에는 늘으면 늘지 줄진 않을 것 같은데 그 지역의 부동산을 내가 상속받은다 가정을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막 전라도나 아니면 강원도나 뭐 경상도 지역에 좀 낮은 시 단위보다 낮은 데 지역을 생각을 해보시면 예전에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좀 가치를 높여가지고 잘 팔아보자. 근데 요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첫 마디가 이거 팔리세요. 그 두 번째 질문이 그 마을에서 사시죠? 마을에서 지금 집이 총 몇 개세요? 그러니까 40개래요. 몇 명 사세요? 4명 산대요. 그러면 그 전답과수는 누가 사요? 아무도 안 사요. 절대 안 삽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차라리 납부를 하자 말을 해요. 근데 이 물납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돌은 거의 안 되고요. 맹지 안 돼요. 전답과수원이 맹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안 받아줄 수 있다. 근데 이 물건을 받은 다음에 자녀들의 고민이 뭐냐면 이걸 살 사람도 없고 재산세만 계속 내고 있고 부담스러워한다라면 이제 물납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상속세와 언급되는 세금 중에 증여세가 있는데 두 세금의 어떤 차이점 한번 설명. 간단합니다. 증여세는 뭐 살아생전에 주는 거고 상속세는 돌아가셨을 때 이제 받는 건데 둘 다 무상의 이전이죠. 증여세랑 상속세의 좀 큰 차이점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내가 10억이 있다. 10억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혹시나 이제 죽었다. 그럼 10억의 총액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과세 방식이에요. 상속세는. 너가 얼마 받든 상관없이 그냥 총액에 대해서 돼. 그래서 상속세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근데 증여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줄 수 있는 사람이 10명 있다고 해볼게요. 1억 원씩 줬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1억 원씩 받은 것에 대해서 내는 거예요. 근데 자녀다 그러면 5천만 원 공제를 해주니까 5천만 원에 대해서 10% 낮은 세율인 500만 원만 내고 이제 서로 받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응능 부담 원칙에는 맞아요. 이 제도로 바꾸겠다라고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국회에 올리겠다고 한 거죠. 7월 세법 개정안에 올리겠다고 했고 이제 상속세도 이렇게 10억으로 내는 게 아니라 받은 만큼 내는 걸로 바꾸자. 이거를 이제 지금 입법으로 올릴 건데 야당에서 어떻게 그거를 이제 할 것이냐. 왜냐면 이거는 결국 국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물어보세요. 그럼 이렇게 되면 쪼개지니까 상속세 그러면 부담이 줄어들겠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건 약간 퀘스천이에요. 왜냐면 그럼 공제를 바꾸겠죠. 공제 획수를 낮출 수 있다. 그러면 세 명한테 나눠 걷는데 상속세는 비슷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작정 상속세가 부담이 줄어든다는 생각보다는 그리고 이런 제도 하나의 개편은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절대 그 다음 연도 25년도부터 적용 안 돼요. 이건 아주 큰 틀의 변화거든요. 엄청나게 큰 틀의 변화예요. 왜냐하면 전 정권에서도 이런 거 논의를 했었고 이번 정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도 결과가 안 나올 정도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큰 틀의 변화라서 이렇게 제도 개편하겠다라고 하더라도 한 3, 4년 걸릴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도입되는 데는. 올해부터 이제 혼인 및 출산 재산 공제로 혼인하거나 출산하면 1억 원을 더 증여받을 수 있다. 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도 알려주세요. 이거는 확실히 필요하다고 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산율이랑 그 전에 혼인을 해야 출산을 하니까 워낙 둘 다 박살이 나가지고 최근에 어떤 예능 봤는데 막 그 뭐 결혼 전쟁 2억 9천만 원이라는 예능이 있었어요. 제가 그게 슬펐던 게 결혼식 날이 제일 신랑 신부가 멋있잖아요. 턱시도랑 웨딩드레스 입고. 근데 그 첫 씬이 아마 턱시도랑 웨딩드레스 입고 갯벌에서 뛰어가게 할 거예요. 근데 그 2억 9천만 원이 2022년도 결혼 평균 자금이에요. 그래서 상금이 그거일 거예요. 근데 23년도에 결혼 평균 자금이 3억 3천으로 올랐거든요. 결혼 어떻게 해요? 못 해요. 예. 그래서 이 제도가 생긴 것 같아요. 혼인을 하거나 혼인일 전 2년, 후 2년 그 다음에 출산하고 나서 2년, 입양하고 나서 2년 이내에 1억 원을 더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년간 일반적으로 증여재산 공제가 5천만 원인데 거기다 1억 원 더 줘. 그럼 신랑 그렇게 받으면 1억 5천, 신부 그렇게 딱 받으면 1억 5천. 3억. 딱 전세자금이에요. 그냥 숨통 뛸 정도를 무상으로 좀 주겠다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가격이 2017년도부터 사실 2015년도부터 거의 시작했지만 주택 가격이 너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주택을 못 사요. 근데 자녀들에게 뭔가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고자 돈을 막 이제 몰래 주시죠. 근데 이제 2017년 파리 대책부터 다시 생긴 제도 중에 하나가 주택을 당신이 특정 지역에서 뭐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나 아니면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다. 그러면은 취득자금 소명 계획서를 썼어야 됐어요. 예전에 그것도 3억이었어요. 더 낮았어요. 더 제도가 빡빡했었는데 그러면은 이거 쓰다가 보면은 도저히 그 취득자금이 안 나와요. 그래서 뭐가 많이 일어났냐? 증여세 세무조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어이씨, 네가 지금 번 돈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6억짜리 주택을 사? 너 지금까지 번 게 2억도 안 되는데 4억 어디서 났는데 다 알아보면 다 부모님이 줬죠. 결혼한다고 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금 민원을 낮추고자 생긴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그런 그 업무를 너무 많이 받아서 처리했어요. 너무 많이 제가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해주고자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재혼하시는 분도 됩니다. 이게 통계치로 봤을 때 재혼율이 15% 정도 돼요. 남녀 비슷하게. 그러니까 재혼하시는 분들도 이걸 활용할 수 있다. 아파트 단지에서 시세가 몇 억씩 떨어졌는데 그 아파트만 근데 알고 보니까 거래가 가족 간의 거래였더라 이런 경우 저도 봤거든요. 이렇게 증여하는 것도 절세 방법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선은 첫 번째로 단지 시세가 떨어졌다라는 거는 아파트 실거래가를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증여는 여기 사이트에 안 나와요. 말 그대로 이거는 저가 양수도예요. 싸게 아파트를 자녀에게 판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도자료가 많이 나오는데 그 보도자료에서는 이거 아주 불법적인 거래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데요.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포탈 뉴스를 나오면은 그 포탈 뉴스를 기반으로 원 보도자료 있잖아요. 국토부나 국세청이나 기재부에서 내놓은 원 보도자료를 저는 분석을 해요. 사실 그걸 분석을 해야죠. 저는 제 일이니까. 그러면 꼭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이즈를 잡았다. 그냥 국토교통부가 이걸 했었어요. 어떤 조건이었냐면 특수관계인가. 특수관계이 누구겠어요? 가족 간의 거래죠. 두 번째로 아파트를. 세 번째 저가로 판 경우를
거의 2, 3년간 3차에 걸쳐서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조사 보도자를 보게 되면 항상 나오는 게 사례가 한 6가지 나와요. 3가지 정도는 이거는 소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됐지? 약간 이러기 아다르고 어다른데? 진짜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3가지 정도는 뭐냐면 이 정도의 자산을 움직이는데 세무사랑 상담도 안 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터무니없이 이 제도를 그 법에 맞게 처리하지 않으신 경우가 대부분 걸린 거예요. 가정을 해서 말하면 기억나는 사례가 아버지가 아들한테 31억의 시가 아파트를 21억인가 팔았어요. 그러니까 10억을 싸게 팔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세법상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5% 이상 차이가 나고 특수관계인 간 거래인데 5%랑 3억 원 중에 작은 금액만큼 차이가 났다. 그러면 실제 주고받은 건 21억이지만 31억의 시가로 계산을 해라. 그래서 31억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걸 계산을 안 해서 세금을 더 냈을 뿐입니다. 근데 이 거래를 조건을 다 캔슬내는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세금만 더 내라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취득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5%랑 3억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면 너가 실질적으로 주고받은 금액은 매수 금액은 21억이지만 31억으로 취득세 내. 이게 2가지가 제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증여세예요. 이 차이가 여기선 5%가 아니라 30%입니다. 30%와 3억 이상 차이가 나면 그 차익 부분에 대해서 너 증여세 내. 싸게 받았으니까. 이 3가지 업무만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말 그대로 그 제도를 활용한 거니까. 오히려 이거는 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더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엄청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강의 때는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10억 원 정도의 아파트를 저가형수도 한 6억 원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자녀한테 발생하는 세금이 아까 말했던 증여세잖아요. 증여세가 500만 원 정도 나와요. 500만 원이 부담된다 그러면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요즘 이거 문의가 많은 케이스는 뭐냐면 이 아버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이라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럼 양도소득세가 영원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전체 거래에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6억 원에 자녀한테 파는데 아버지는 비과세, 자녀는 증여세 500만 원 끝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이 500만 원 발생해요. 물론 취득세 별도로. 그러면 자녀에게는 좋은 부의 이전 방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활용했을 때 이게 말 그대로 뭐 기사도 나고 탈이 나는 건데 꼭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근처에 계신 세무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봐서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꼭 말씀을 드려요. 생활비는 여기 나온 대로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라 뭐 괜찮다. 그러면 요 기준 범위를 어디까지로 좀 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법에는 그냥 피부양자 생활비라고 적혀 있어요. 피부양자 생활비.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양의 의무가 있을 때 받는 것만 생활비가 돼요. 첫 번째로 그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소득이 좀 있어서 자녀를 부양하고 있잖아요. 할아버지는 그럼 부양 의무가 없어요. 손주한테 주면 안 돼요. 아버지도 주면 안 되죠. 부양 의무가 이미 소득을 버는데 부양 의무가 없죠. 그걸 첫 번째로 좀 알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생활비는 일시적이고 소모적이어야 돼요. 가액의 기준이 법에 한 글자도 안 적혀 있어요. 뭐라 적혀 있냐면 사회통념상이에요. 근데 이제 사회통념을 이제 거스르는 범위가 그럼 얼마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김용명 씨, 개그맨 김용명 씨가 마로니에 공 갔어요. 네. 대학생들 대상으로 용돈 한 달에 얼마 받으세요 했어요. 막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어떤 분이 100만 원 했어요. 와, 100만 원, 저 정도 괜찮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분이 1,500만 원을 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했죠. 1,500만 원 솔직히 놀랄 수치잖아요. 그쵸? 사회통념? 잠깐만. 제가 해볼 문제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초밥 먹고 싶으면 이제 일본 가고 놀이공원 가고 싶으면 홍콩 간대요. 그래. 그럴 수 있지. 근데 제가 딱 느낀 거는 사회통념을 벗어날 수도 있겠는데 위험하다. 저걸 다 소비했으면은 말 그대로 생활비로 봐줄 수 있겠는데 저 생활비란 일시적인 소모적인 거를 자산 형태로 갖고 있다? 그럼 바로 징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이게 생활비 모아가지고 내가 오피스텔 샀다. 생활비를 모아서 오피스텔 살 정도면 말이 안 된다. 선생님 이거 그렇게 접근하시는 건 아니고요. 부동산, 주식, 자동차 이건 자산을 형성한 거예요. 그건 생활비가 아니다. 제가 그 말을 하죠. 교육비, 생활비 그럼 따로따로 줘도 전혀 문제가 되는 그렇죠. 건 교육비 아니에요?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교육비 같은 경우는 대학 학자금이니까. 그런 것도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자녀를 통해서 주지 말고 바로 입금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A라는 학교, 대학교가 막 찍혔다 그러면 딱 찍혔잖아요. 명확히 찍혔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입증하기가 편하니까. 역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병원비. 병원비 오히려 아버지가 아들 주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돌아가시는 부모님을 부양할 때 마지막에 효도한다고 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과세요. 따져보시면 병원비를 생각보다 비싸요. 가장 메인으로 비싼 게 간병비예요. 간병비에 또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많아서 본인들은 소득 포착을 하고 싶지 않아요. 현금으로만 받아야 돼요. 근데 월에 막 500씩이에요. 그게 2, 3년 쌓여봐요. 와병 생활이 좀 길잖아요. 그럼 몇 억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부모님한테 지원해줬으니까 이거 차감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차감 안 돼요. 왜냐? 그것도 비과세 항목이에요. 그럼 제가 그 말을 하죠. 그럼 선생님이 어렸을 때 돈 생활비 받은 거 그걸 다 과세하라는 얘기랑 똑같다.
근데 말을 제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석한 거죠. 세금을 피하려고 이제 계좌에 남기지 않고 그냥 ATM에서 뽑아서 그냥 직접 현금으로 주시는 맞아요. 경우들 많잖아요. 이런 경우는 정말 세금을 피할 수 있나요? 우선은 안 걸리셨으면 이제 기다려 보십시오. 이제 잘 걸려요. 네. 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 많이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는 이미 국세청이 20년 전부터 거의 다 생각을 했고 거의 다 많이 이제 포착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현금 출금해가지고 막 쟁겨놓아서 막 쓰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첫 번째로 이제 추정상속재산인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돈을 뽑는 시점이 대부분 우리 아버지 곧 돌아가시네 이때 막 뽑아요 허겁지겁. 그래서 그 법이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걸 또 잡는 법이 있어요. 사망 개시일 1년 이내에 2억 원, 2년 이내에 5억 원의 자금이 갑자기 어디로 빠졌다. 그러면은 이거를 누가 소명해야 되냐면 납세자가 소명해야 돼. 못하면은 2억 원과 20% 중에 작은 금액 빼고 나머지 금액을 그냥 상속재산을 넣어버려요. 결국은 이런 게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진짜 부모님이 빼신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아시는 경우는 이제 막 돌아가시기 전에 막 다양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막 진짜 300만 원씩 막 병문안 오면 막 300만 원씩 주고 그러셨어요. 그 소명한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두 번째로 막 지리산 10만이한테 심 얻어와야 된다고. 근데 거의 다 현금만 받거든요. 근데 억울함은 존재하니까 법에서 이렇게 해놔. 왜냐면은 사실 그 돈의 대부분을 출금한 거는 대부분 자녀한테 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얘기도 말씀드려요. 100만 원 이상 현금을 써본 게 마지막에 언제시냐고 물어봐요. 현금 쟁여놓으면 뭐 하실 건데 어떻게 쓰시려고요? 번거로움이 있고 왜냐면 번거로움 생각보다 크세요. 요즘 그 카드 갖고 다니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휴대폰에 박아두고 지금 쓰고 계신데 지금. 그래서 현금을 쓰는 것 자체도 어렵다.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손주한테 증여할 때 붙는 이제 할증과세를 활용하면 오히려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방법 소개해 주세요. 우선은 이게 5억 원을 그냥 바로 아래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8천만 원 정도 나와요 증여세가. 그러면은 내가 원래 손주를 주기로 마음 먹었다 그러면 아버지 통한 8천만 원 또 8천만 원이잖아요. 1억 6천이잖아요. 한 번에 주면은 1억 400만 원 나와요. 왜냐면은 바로 주게 되면은 이 세대를 생략하고 주게 되면은 할증과세로 해서 30%가 더 붙어요. 물론 일정 요건이 부합을 하면 40% 더 붙거든요. 근데 대부분 30% 붙는다고 가정을 하면 원래 나와야 되는 8천만 원에 30% 더 붙으니까 1억 400이거든요. 하지만 전체적인 액수로 봤을 때는 어쨌든 5천, 600만 원 정도가 세이빙이 되죠. 그런 것들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손주 증여를 요즘 많이 물어보신 이유는 뭐냐면요.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들 나이가 엄청 많아요. 80대 이상이 50% 넘고요. 70대까지 합치면 77%가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자녀 나이도 많지만 손주들 나이가 이미 성년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자녀의 결혼 준비가 아니라 손주의 결혼 준비를 고민하는 거예요. 손주가 이제 사회에 발을 내딛었는데 어떻게 마중물을 줄까에 대한 고민의 상담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자녀들보다 손주분들이 대부분 인원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상속재산이 많다 그러면 분산을 많이 해주는 게 유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리한 점이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속인은 10년간 증여한 걸 합산한다 그랬잖아요. 상속인 이외의자는 5년이 지나면 합산이 안 돼요. 그래서 손주한테 주는 거예요. 손주는 5년만 지나면 돼요. 그러니까 증여할 때 증여세를 낮은 세율 10%를 냈는데 자녀한테 줬더니 막 7년, 8년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어차피 내 상속세율이 50%예요. 그러면 예전에 냈던 10%에서 차액인 40%를 더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7, 8년 전에 손주한테 줬다고 해볼게요. 합산이 안 되니까 10% 내고 끝난 거예요. 상속세는 낮아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부모가 많이 받았다라면 어차피 더 주면 상속세율이 높으니까 증여세율이 높으니까 안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핵심 뭐냐면요. 손주를 줄 만한 이 부모 세대의 여력이 안 돼요. 저도 사실 그런 말을 해요. 태어나자마자 자녀 2천만 원씩 줘라. 기본 공제만큼은 줘야지. 제 친구들이 그럴 여력이 안 돼요. 2천만 원 어떻게 줘요 지금. 네, 내일 당장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들었고 대출금 이자를 어떻게 갚냐 이러고 있는데 자기 자녀한테 통장 만들고 2천만 원 주라는 건 어불성설이 말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걸 누가 줘야 되냐면 할아버지 세대가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상담도 들어오는 편입니다. 케이스가 두 가지가 유명한 사례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자녀가 이제 막 20살인데 20억 줘서 부동산 사기한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근데 20억이 그 대학생이에요. 나한테 생활비를 받고 있는 애가 과연 이 돈 갚을 수 있을까? 그런 이슈가 이제 첫 번째. 변제 능력이 안 되면 이 진실성을 믿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따지는 게 그거예요. 제발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이걸 할 수 있다.